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회 필기기출 문제 중에서 4과목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4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왜냐하면 5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단과목으로 했을 때 C 언어, 파이썬, 자바,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체제까지 5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한 과목당 책이 이만큼씩 해요. 막 1000쪽씩 해. 이것들을 5과목이면 5000쪽이잖아요. 이만큼을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제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거 1과목, 2과목, 3과목, 5과목도 많은데. 그래서 4과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공부를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깨알 C 언어 특강을 좀 들어주시라. 그리고 깨알 자바 특강까지 들어주시면 베스트. 자, 그 정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나 아니면 운영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많이 풀어오셔가지고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돼요. 사실 그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라든가 네트워크 쪽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필기를 먼저 따야 되니까 필기에선 4과목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2회 시험에서도 그런데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네 라고 수험생분들이 많이 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4과목 들어가니까 지옥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 5과목 딱 들어가니까 지옥이야, 그냥 거기는. 제가 시험 문제 처음에 어떤 분이 그 시험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1과목, 2과목, 3과목 풀면서 오우 쉽네, 괜찮네, 많이 합격하시겠네, 1회 시험 때처럼 많이 합격하시겠네 라고 했는데 4과목 들어가니까 야 이게 뭐야, 5과목 들어가니까 우와 이렇게 정말 이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 왜냐하면 1회 시험 때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도 깜짝 놀란 거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합격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한 합격을 하면은 2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실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한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회 시험 때 어렵게 출제를 해서 합격생 수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회 시험에 2회 그 소화가 됐느냐?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3회 시험에도 충분히 어렵게 출제를 할 거다. 그래서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아주셔야 되는데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60점 정도는 맞아주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언어 쪽 요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 출제가 되니까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필기는 뭐 딴 거 없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가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5과목은 왜 지옥이었냐면은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시험 출제된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트워크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이건 옛날에도 많이 출제가 됐는데 5과목은 그런 문제가 없단 말이라. 근데 생뚱맞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4과목에서 1, 2, 3, 4과목에서 어느 정도 합격 점수 그리고 고득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점수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5과목에서는 꽈락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 마지막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60점 이상을 맞으려고 하는 거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100점 맞는다고 자격증에 금태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에 점수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에서 어느 정도 합격 점수 이상을 맞춰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결론은 여러분들 4과목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4과목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여러분들 필기를 공부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아실 거고, 근데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자, 일단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CPU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CPU라는 게 있고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하드디스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요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CPU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안 돼요. 그거는
하드디스크의 그 속도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CPU하고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기억 장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램이라는 데. 자, 램이라는 데에다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적재를 시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영역을 적재를 시키게 된다. 자, 그럼 CPU하고 여기 있는 램하고 왔다 갔다 통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킨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카톡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강의도 듣고 있고 노래도 듣고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메모리 상에 올라가야지 CPU하고 왔다 갔다 통신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램에다 올리기 위해서, 적재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돼요. 어떤 방법이냐? 여기 있는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요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고정 크기로 분할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램, 주기억 장치에다가 똑같이, 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분할 크기를 가지는 거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도 똑같은 분할해 가지고 램에다가 적재를 시키게 된다. 자, 램 크기에다가 여기에 뭐 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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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고정 분할해 가지고 적재를 시키는 방법이 페이징 기법이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2kb씩 딱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드 영역도 있고 힘 영역도 있고 여러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역별 크기로 맞춰서 크기대로 그 가변 분할해 가지고 자르는 걸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한다. 자,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다? 고정 분할이다. 고정 분할이고,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가변 분할이에요. 자, 요것도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페이징 기법, 고정 분할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단편화라는 거 있었어요. 단편화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페이징 기법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이 만약에 뭐 5kb짜리예요. 자, 5kb짜리를 램에다 적재를 시키는데 고정으로 잘랐죠. 2kb, 2kb, 2kb 잘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2kb, 2kb 잘랐어요. 그럼 나머지 몇 kb 남죠? 1kb 남잖아. 자, 여기에 들어갔어. 자, 그러면 꽉 차게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는 2kb 들어갔어. 꽉 차게 들어가. 여기는 1kb 들어갔어. 자, 그럼 여기에 요만큼만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 내부에 짜투리 공간이 남죠. 이걸 보고 내부 단편화라고 한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부 단편화. 그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는 거고, 외부 단편화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외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가지고 여기다 적재를 시키지 못하는 거, 그걸 보고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데, 페이징 기법은 고정 크기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고 내부 단편화, 안에 있는 짜투리 공간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가변 분할 같은 경우에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변으로 분할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5kb다. 그럼 5kb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1kb 없이 딱 5kb 영역만 딱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내부 단편화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있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겠죠. 여기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한다. 오케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고정 분할이고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고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가변 분할이고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열을 쏟았어요.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변형이 돼 갖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다 읽었나요? 읽었죠? 자,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페이지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는 거는, 아까 메모리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 메모리에 아까 전에는 이렇게 잘랐을 때 2kb로 잘랐어요. 자, 2kb, 2kb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1kb씩 잘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1번.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증가를 한다. 작게 잘랐잖아요. 우리가 작게 잘랐으니까는 램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입출력 시간이 늘어난다. 왜 입출력 시간이 늘어나느냐?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2kb씩 크게 잘랐어요. 자, 이렇게 크게 잘랐을 때는 입출력이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3번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잘라놨어요. 6개로. 작게 잘랐단 말이라.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입출력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작게 잘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거예요. 입출력 시간이 늘어난다. 작게 잘랐으니까. 자, 내부 단편화가 감소를 한다. 자, 아까 전에 2KB 잘랐을 때는 1KB짜리 들어오면은 1KB의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잖아요. 만약에 크게 잘랐어. 5KB로 잘랐어. 크게 했을 때, 작게 했을 때가 아니라 크게 했을 때 5KB짜리로 잘랐을 때 1KB짜리가 들어왔어. 그럼 내부 단편화가 얼마큼 발생하죠? 4KB 발생한다. 자, 근데 얘를 뭐 1KB로 잘랐어요. 작게. 크기가 작게 했어요. 그리고 1KB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크기가 작아질수록 내부 단편화는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하드디스크 상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온다고 그랬죠? 메모리상으로 올라간다. 이 메모리상으로 올라오는데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어디? 주소가 있으니까 어느 주소에 있는지 페이지 맵 테이블이 그 주소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작게 잘랐다.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그거를 작게 잘랐으면은 당연히 이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늘어나겠지. 여기를 만약에 요만큼씩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반씩 해가지고 잘랐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죠. 그럼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도 8개가 되는 건데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는 페이지 맵 테이블 크기가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게 할수록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 충분히 응용돼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페이지를 작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작게 잘랐을 경우에는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씩 맵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8개로 잘랐다. 그럼 얘가 8개가 되는 거고 얘를 크게 잘랐어요. 요렇게 잘랐다. 2개씩. 그러면은 여기는 2개밖에 안 쓰는 거예요.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오케이?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아마 필기 때도 요것들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도 어렵게 나오면은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페이징 기법에서는 이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작게 했을 때는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늘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편화 같은 경우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BT 연산이죠. BT 연산. 자, int a라는 공간에 4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a라는 공간에다가 4 값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b라는 공간에다가는 7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a하고 b하고 어떤 연산을 하는 거죠? BT 연산을 하는데 5와 비트 연산을 하래요. 그러면 5와 비트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지. 자, 이진수. 이렇게 간단한 거는 4잖아요. 그러면은 1, 2, 4, 8, 16, 32, 64, 128, 256. 자, 이렇게 해놓고 4를 만드는 거야, 4를. 여기에 4 있잖아요. 여기에 1, 나머지 0, 0. 그럼 4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7을 만들어 볼게요. 7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7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1, 1, 1. 자, 이렇게 하면 7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7이 되는 거다. 왜 7이 되는지 아시겠죠?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니까 7이잖아요. 거기에 1, 1, 1 써주면은 7이 된다. 자, 근데 어떤 연산을 해라? 우화 연산을 해라. 우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인 거죠. 그래서 1, 1이니까 얘는 당연히 1인 거고 0, 1이니까 1인 거고 0, 1이니까 1인 거고. 오케이? 둘 중에 하나면 참이면 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 1, 1 값을 가지고 어디에다 대입한다? C에다가 이렇게 대입한다. 근데 C에는 인트형이니까 정수형이니까 C라는 공간에는 1, 1, 1이니까 1, 2, 4죠.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7이잖아. 7. 그래서 여기에는 7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printf 출력을 해라. 정수형대로 출력하는데 C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라. 자, 지금 C에는 7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7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것도 프로그램 공부를 조금 하셨어야지 알 수 있는 문제지
이게 뭐지? 이 짝대기가? 이게 뭐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들어왔어. 엔드 들어왔어. 엔드 들어왔으면 또 어떻게 풀 건데? 자, 엔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니까 아까 전에 1, 2, 4, 8이니까 1, 0, 0이죠. 자, 그리고 7이니까 1, 1, 1이죠. 자, 엔드 연산하게 되면은 둘 다 참일 때 1, 1이면 참이, 참이니까 얘는 참 되는 거고 얘는 거짓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얘도 거짓 참이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1, 2, 4니까 여기의 값은 4가 되겠지. 오화일 때는 7이지만 엔드일 땐 4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그 연산자, BT 연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오화 연산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서 이번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에서 엔드 나올 수 있고 BT 연산 이렇게 좌시프트하고 우시프트 이런 연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결, 난연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난연산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힘들다. 근데 만약에 필기 보시는 분들 난 난연산까지 알아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 답변 게시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얘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자, 어쨌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7, 3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와, 무슨 프로그램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자,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했어요. 근데 이게 클래스가 나왔잖아요. 클래스가 나왔을 때 야,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붕어빵 틀이에요. 뭔가 만들어지기 전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클래스를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건너뛰어버리고 요 밑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읽어 내려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 클래스라는 거는 그냥 덩어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넘기고 나서 A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A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FOUR 콜이라는 거를 만들었다. 여기는 클래스를 가지고 뭔가 객체 하나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이런 객체가 하나가 딱 생긴 거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A.setData를 했어요. A.setData 4,2를 했다.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A가 지금 뭐예요? 포콜이라고 할게요. 포콜에 가지고 있는 setData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setData를 찾아가는 거예요. setData를 찾아갔는데 셀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해요. 셀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인자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4하고 2하고 넘겼으니까 여기엔 4값 들어가고 여기에는 2값이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있는 요 문장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기 때문에 자, 셀 자기 자신의 FIR이라는 공간에다가 그럼 여기에 FIR이라는 공간이 생길 거고 거기에 4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4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A의 FIR에는 4가 들어가 있는 거라.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SEC에는 여기서 받은 이 값을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SEC라는 그 공간에는 이 값을 이렇게 대입시키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 실행을 시켰을 때는 딱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A.add 했어요. 그러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거, 포콜이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자기 자신을 호출한대요. 그래서 리절트는 cell.fir, 자기가 가지고 있는 fir 4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SEC 2라는 값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 더한다. 4 더하기 2 하면은 6이잖아요. 6을 어디다 넣는다? 리절트라는 공간에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리턴, 보낸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나를 호출한 데다가. 나는 여기서 호출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절트 값 6이라는 값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야. 자, 그걸 어떻게 한다? 프린트한다. 프린트하니까 어떻게 된다? 6이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6. 요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6이 된다.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문자열 슬라이스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딱 나오면은 되게 당황스러워 한단 말이죠. 클래스부터 분석하려고 그래. 여기서부터 쭉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넘겨버리고 이런 것들 다 넘겨버리고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거부터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된다. 시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시언어도 막 함수들이 쭉 있어. 다 넘겨버리고 메인 함수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바도 마찬가지로 public static void main 그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된다. 자, 클래스 건너뛰고 여기 있는 것만 잘 분석을 해도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은 꼭 맞춰 주셔야 돼요. 객체 생성하고 A라는 공간에 객체 생성하고 A에 FIR에다 4 넣고 A에 SEC에다가는 2 넣고 2개 더 해가지고 리턴 해가지고 출력해라. 그러니까 6이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야, 얘도 1, 2, 3, 4번이 다 어려워. 그러니까 지옥문이 열린 거죠. 자, 사이더 표기법으로 203.241.132.82 그리고 사이더 표기법 27과 같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는 난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 서브넷 구하는 거는 제가 본 강의에서도 했고 아마 기출에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서브넷 마스크 구했으니까는 아마 그 다른 그 IP 구하는 거 그거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구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번 시험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 시험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번 시험도. 자, 어쨌든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원래 사이더 표기법으로 24예요. 앞에 있는 203.241.132 여기까지 회사에다 줬단 말이야. 근데 회사에다 주면은 여기서 254개의 IP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256개인데 맨 끝에 거하고 맨 처음 거 못 쓰니까 이거 남는 게 그러니까 모자르잖아요. IPv4 같은 경우에는 IPv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자른데 옛날에 이렇게 줬단 말이죠. 누가 42억 개를 다 쓰겠어 라고 다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르냐면은 C클래스잖아요. 203.241.132가 C클래스인데 이 C클래스 뒤에 여기 82 여기 자리가 8자리거든요. 8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야. 자, 이 8자리 중에서 이 몇 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자. 그게 바로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이다. 그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자리를 잘라서 쓰면은 많은 회사에다 할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넷을 하게 되는 거다.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좀 생뚱맞은 문제긴 했는데 자, 어쨌든 사이더 표기법으로 27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24라고 그랬잖아요. 27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8개의 비트 중에 27 빼기 24 하면은 3이잖아요. 여기 있는 세 자리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자. 그게 바로 이 서브넷 마스크를 구하는 거다. 어떻게 구하냐? 서브넷 마스크는 1, 2, 4, 8, 16, 32, 64, 128이잖아요. 8비트니까 1, 2, 4, 8, 16, 32, 64, 128이잖아요. 그 중에 몇 비트 쓴다? 3비트 쓴다. 그래서 하나, 둘, 3비트 쓰니까 여기는 128하고 64하고 32하고 더하는 거예요.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를 하게 되면은 224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여기 다 쓰고 255, 255, 255, 224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111을 주게 되니까 앞에 있는 거 다 11111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여기에 111 사이더 표기법으로 27이니까 세 자리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111 하게 되면 여긴 다 0이고 0000 하게 되면은 여기가 224가 된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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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가 이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이 서브넷 마스크가 똑같이 나오느냐? 저는 서브넷 마스크가 나오진 않고 이 서브네팅하는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뭐 위상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그 문제 제가 기출 해설 해놓은 거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을 거고 하니까 꼭 찾아가지고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옛날에 서브넷 마스크 구하라는 거 그냥 찍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4과목 너무 많은 거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문제라도 꼭 맞추고 가셔야 되니까 한번 찾아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OSI 7계층 중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OSI 7계층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위 계층, 응용 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표, 세, 전, 네, 대, 물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패킷을 발신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진다. 얘는 맞아요.
그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책임을 진다.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다. 자, 패킷에 발신지와 목적지에 논리 주소를 추가한다. 자, 논리 주소라고 하는 거는 IP 주소예요. IP 주소. 자, IP 주소를 추가를 하게 된다. 자, 라우터 또는 교환기는 패킷 전달을 위해 경로를 지정하거나 교환 기능을 제공한다. 자, 네트워크 계층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바깥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전 세계 어디로 갈 수 있는데 전 세계 어디로 보낼 수 있는 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는 라우터라는 게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어쨌든 5번의 정답은 2번. 2번에서 설명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다. 프레임을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왜 프레임을 거기서 전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OSI 7계층 봐야 되겠죠.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응용 계층부터 물리 계층까지 응, 표, 세, 전, 내, 대, 물. 자, 이렇게 7계층으로 나눠져 있고,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 계층하고 표현 계층하고 세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따닥 켰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카톡에다가 내가 친구한테 안녕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안녕 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돼요. OSI 7계층 기준이에요.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이 안녕이 친구한테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틱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약속,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날아가는데 이 바로 밑에 있는 전송 계층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전송 계층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해요. 양 종단 간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송 계층, 여기 전송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안녕이라는 거를 밑으로 전송 계층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는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헤더를 이렇게 붙이게 돼요. 전송 계층에서 헤더를 붙이게 된다. 데이터에 헤더를 붙이게 되면은 얘를 보고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해요. 세그먼트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 우리가 아까 전에 본 네트워크 계층으로 세그먼트를 내리게 되는 거야. 자, 세그먼트를 내리게 되면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헤더를 붙이게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헤더에는 IP 정보, 그러니까 내 IP하고 상대방 IP, 내가 어디로 보낼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럼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 여기 네트워크 계층. 자, 이렇게 헤더를 붙이게 되면은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패킷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또 있죠? 그래서 패킷을 또 내리는 거예요. 자, 패킷을 내려가지고 뭘 붙인다? 헤더를 또 붙이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헤더를 붙이게 되면 얘는 프레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얘는 프레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 프레임을 내렸어요. 자, 이 프레임을 내리게 되면은 이 물리 계층을 통해서 상대방 컴퓨터로 쭉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 컴퓨터에서는 프레임이 올라왔으니까 헤더를 날리고 헤더를 날리고 헤더를 날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위 응용 계층으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통신의 개념이다. 여기 있는 상위 계층 응, 표, 세 여기 있는 세 개의 계층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은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물리 계층 요거를 통해서 쭉 데이터가 간 다음에 다시 위로 쭉 올라가면서 프레임에서 헤더 빼고 패킷에서 헤더 빼고 세그먼트에서 헤더 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만 남기게 된다.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전송을 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헤더에다가 논리 주소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내가 내 친구 누구한테 보낼지 IP 주소, 상대방 그 IP 주소, 내가 택배를 보낼 때 상대방 주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IP 주소. 컴퓨터에서는 IP 주소가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주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IP 주소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헤더에다가 적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장비들이 또 나와요. 장비들이 나오는데 여기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허브라든가 리피터. 자, 요런 장비들을 쓰게 된다. 이것도 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허브 같은 경우에는 멍청한 허브.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쭉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브가 하는 역할이고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 증폭기예요.
내가 신호를 딱 보냈을 때 신호가 감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올려야 되겠죠, 신호를. 그리고 다시 보내야 되겠죠. 또 감쇄를 해. 다시 올려야 되겠죠. 자, 그게 리피터가 하는 역할이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브릿지, 자, 브릿지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된다. 브릿지나 스위치, 브릿지나 스위치. 자, 요런 장비들을 스위치, 자, 요런 장비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집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에요. 자, 여기 브릿지, 스위치, 허브, 리피터 요거만 딱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냥 우리 집에서 통신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인터넷을 해야 되잖아. 외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네트워크 영역으로 나가야지 외부로 빠져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럼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어떤 장비가 쓰이느냐? 라우터라는 장비가 사용이 된다. 아마 조금 있다가 라우터 프로토콜, 라우터 프로토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판단해 주는 게 바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위에는 장비 없어요. 위에는 장비 없으니까 라우터라는 건 네트워크 계층에 쓰이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브릿지나 스위치, 그리고 그 물리 계층에서는 허브나 리피터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요즘에는 스위치라는 장비가 라우터 기능까지 포함을 해요. 뭐 그래서 뭐 L4 스위치, 뭐 L2 스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라우터라는 게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다?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라우터라는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장비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OSI 7계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쓰는 거는 TCP/IP 4계층이에요. 자, TCP/IP 4계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물리 계층하고 묶어가지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전송 계층은 그대로 전송 계층이라고 해요. 여기 아까 프로그램이랬죠, 그래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계층,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묶었다. 그래서 얘는 TCP/IP 4계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의 TCP/IP 4계층에서 나올 것들은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프로토콜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인터넷 레이어 계층,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에는 IP 프로토콜, ICMP, ARP, RARP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TCP 프로토콜, UDP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토콜이 사용이 돼요. TCP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UDP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UDP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또 각각 나올 문제가 있는데 ARP하고 RARP라는 게 있어요.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전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내 컴퓨터에는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IP라는 거는 IP라는 거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예요. 우리 집으로 하나의 IP가 들어왔는데 집에 컴퓨터 여러 대 있을 수 있죠.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내 컴퓨터, 내 동생 컴퓨터. 그러면 이 IP 주소를 실제로 내 컴퓨터 물리적인 맥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바깥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맥 어드레스를 다시 IP 주소로 변환할 수 있는, 자,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그게 ARP하고 RARP다. 자, 근데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바뀌죠. IP에서 맥 어드레스를 바꿔주는 거는 ARP예요. 세 글자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는 RARP.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I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로 보낼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ICMP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내요.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가고 있어. 그러다가 못 갔어, 친구한테. 그럼 얘가 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야, 나 못 갔다 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게 바로 ICMP가 하는 역할이다. 자, 그리고 TCP라고 하는 거는 연결 지향형.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한 다음에 4웨이 핸드쉐이킹을 해서 이제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 그런 연결 지향형인 거고, UD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연결 지향형. 그래서 냅다 쏴주는 거. 그게 바로 UDP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나머지 프로토콜은 그냥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거는 ARP, RARP, 그리고 ICMP 이런 것들 나오니까 라우팅 프로토콜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아유, 또 프로그램이야. 자,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했어요. 내가 이거 문제 보고 학을 띄었다니까. 야,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A 더하기 1이래요.
A 더하기 1이면은 그럼 A1인가? 응?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A라는 게 아스키 코드로 봤을 때 65라는 숫자를 가져요. 65라는 숫자를. 제가 이 65A가, 대문자 A가 65라는 거를 국민학교 때, 저 국민학교 때 프로그램 배웠으니까 65가 대문자 A라는 거를 국민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 이후로 잊고 살았어. 근데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출제가 된 거지. 아, 대학교 때 잠깐 한번 나왔다. 근데 이거 문제를 내진 않았는데. 그리고 A, 소문자 A는 92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문제가 그래요. 65 더하기 1하라는 건데 A가 65라는 거를 누가 이렇게 많이 맞췄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문자 A가 65라는 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0도 쓸모가 없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18년 조금 넘게 했어요. 만 18년이 조금 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대문자 A라는 게 65라는 거 이거를 한 번도 내가 입 밖으로 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이게 65라는 거를 인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내고 있으면은 좀 그렇죠. 이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65였으니까 65 더하기 1하니까 66이 되는 거죠. 66을 출력해라. 그래서 6번의 정답은 66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마 안 나올 건데 대문자 A는 65고 소문자 A는 92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아두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대문자 A는 65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 뭐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내고 있었을까 몰라요. 자, 어쨌든 65, 66이에요. 66. 걔는 진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가장 강한 응집도는 응집도. 자, 응집도하고 결합도는 무조건 나와요. 응집도하고 결합도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응집도는 약한 응집도는 그리고 뭐 강한 결합도는 약한 결합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기까지 한 번에 보시기 위해서는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가장 강한 응집도 뽑아보면은 1번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 응집도. 얘는 순차적 응집도예요. 순차적 응집도. 자, 그리고 프로시저럴 코이즌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응집도. 자, 그리고 논리적 응집도. 그리고 컨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우연적 응집도. 자, 이렇게 되는데 가장 응집도가 가능한 거는 순차적 응집도가 된다. 자, 왜 그러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나와서 그런데 영어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일단 기능적 응집도가 응집도로 가장 높은 응집도예요.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아요.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 모듈을 설계할 때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을 설계할 때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가지고 독립성을 높이는 거죠.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게 된다. 자, 이렇게 독립성을 높이게 되면은 어떤 게 좋아지느냐?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사용. 자, 재사용도 가능하고 다른 데하고 연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을 설계할 때는 응집도는 어떻게 한다?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된다. 자, 어쨌든 응집도 문제 나왔으니까 가장 높은 응집도는 기능적 응집도. 자, 그리고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응집도.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응집도가 있는데 외워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자, 우리 벌써부터 닭살이 막 도는데 자, 우리 놀던 시절에 우리 같이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럼 써놓으세요.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응집도가 가장 강한 응집도냐 문제 나왔을 때 탁 찍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그 통통한 순대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내용도 조금 봐야 되겠죠? 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내용까지 나오는 거니까. 자,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 있는 기능들이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진 상태. 자,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그런 상태이다. 내가 만약에 add라는 요런 모듈을 만들었다. 더하기죠. 그럼 여기서는 1 더하기 2, 2 더하기 3 요것만 열심히 딱 수행하는 상태. 이걸 보고 기능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순차적 응집도 하고 절차적 응집도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모듈 내에서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그 다음에서 쓰는 거. 만약에 A라는 함수가 있어요. A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해. 그럼 여기서 어떤 출력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출력값을 그 다음에서 쓰는 거. 요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한다. 모듈 내에서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 이 활동이 사용하는 걸 순차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통식적 응집도는 동일한 입력과 출력,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차적 응집도, 얘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얘는 모듈 안의 구성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된다고 그래요.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자, 모듈 안의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하고 순차적 응집도하고 절차적 응집도를 딱 집어넣으면 보기에다가 순차적으로 수행된다라고 했으니까 순차적 응집도 찍겠죠? 아니죠. 절차적 응집도예요, 걔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순차적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서 이 활동의 결과값이 다른 활동에서 쓰이는 거. 요거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순차적 나왔다고 아이쿠 순차 나왔네 이러고 찍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뭔가 수행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내부에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뭐 여기서 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게 우연적 응집도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떻게 놀던 시절에 그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다?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순차적으로 수행된다는 거는 절차적 응집도라는 거 순차라고 해가지고 순차적 응집도 절대 아니라는 거 절대 그냥 머릿속으로 꼭 박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8번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자바에서 많이 쓰는데 자바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제일 많이 써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도 있어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왜 만들었냐면은 국가사업들 있잖아요. 국가사업들 많이 하는데 뭔 회사들 올 때마다 자기네들 프레임워크를 다 들어오는 거야. A라는 프레임워크 들어오고 B라는 프레임워크 들어오고 C라는 프레임워크 들어오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자,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A라는 업체에다가 A라는 프레임워크를 들고 온 업체에다가 너네 회사 망할 때까지 해. 이거 못해요. 얘네한테는 1년이나 2년이나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B라는 업체가 다시 들어와야 돼. 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럼 B라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A라는 프레임워크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분석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나? 아니죠.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정부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버렸어요. 스프링이 제일 잘 나가니까 자바에서 스프링이 제일 잘 나가니까 걔를 끌어다가 정부에서 만든 거야. 그게 바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이다. 자, 어쨌든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뼈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겠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뼈대,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접속을 하고 파일은 어떻게 쓰고 뭐 인풋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모여져 있는 뼈대를 보고 프레임워크라고 한다.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 기본 구조를 제공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 안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콜한다든지 날짜를 가져온다든지 문자열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 틀을 제공하니까 그게 바로 프레임워크예요. 옳은 것이네? 맞네? 그럼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는 재사용을 하려고 만든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정답이다. 자, 2번 왜 아닌지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시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다. 확장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왜 짰잖아. 그죠? 확장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동일한 개념이다. 아키텍처가 큰 개념이에요. 아키텍처라는 거는 전체적인 구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짜는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에 대한 틀을 제공을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이 쇼핑몰이라는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아키텍처라고 한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프레임워크보다 큰 개념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래서 틀린 개념이다.
모듈화가 불가능하다. 모듈화를 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쓰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는 거고 프레임워크를 하는 건데 그리고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함수 만드는 거잖아요. 함수 만드는 걸 왜 못해? 당연히 모든 언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틀린 거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1번은 정확한 설명이에요.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어떤 틀을 제공하는 거다. 뭐 자바만 프레임워크이냐? 아니에요. PHP도 뭐 라라벨이라는 것도 있고 케이크라는 것도 있고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다. 틀을 딱 제공을 했으니까 그 틀에 맞춰서 확장해 나가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또 프로그램이야. 자,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얘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전이 연산, 후이 연산 요것들을 조금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A 플러스를 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뒤에 있죠. 그러면은 A를 플러스 하기 전에 1 증가시키기 전에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처리하고 얘를 1순위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를 두 번째로 처리해라. 이게 뒤에 있을 때, 후위로 있을 때 플러스고 만약에 플러스 A이다. 그리고 앞에 어떤 짓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1을 먼저 해주고 얘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수행해라.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 플러스 갖다가 놓으면은 정말 헷갈려요. 대학교 시험에서도 요런 문제 가지고 정말 많이 틀리니까 요 플러스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뭔가를 어떤 짓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고 앞에 붙어 있으면 1을 먼저 증가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하면 된다.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라는 공간에다 5 집어넣었어요. 자, x라는 공간에다가는 5라는 값을 대입을 했다. y라는 공간에다가 0을 대입했고 z라는 공간에다가는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어요. 자, 이 상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y라는 공간에다가 지금 0이 있는 이 공간에다가 x 플러스를 한대요. 자, 플러스가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죠? 뒤에 있으니까 이 앞에서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x 값을 y에다가 대입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는 지금 얼마 있어요? 5 있죠? 5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는 거죠. 얘 대입을 먼저 시킨 다음에 플러스를 두 번째로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하게 되니까 얘는 6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 z라는 공간에다가 마이너스 x래요. 마이너스 x. 2를 뺀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다? 앞에 붙어 있다. 앞에 붙어 있으면은 1 먼저 빼야 되겠죠. x에서 2를 빼는 거야. 얘를 5로 다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z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z에는 몇 들어간다? 5 들어가겠지. 5. 그래서 얘는 5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살짝 장난친 문제인데 플러스가 뒤에 들어가 있느냐 앞에 들어가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값들이 변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요것들 체크해가지고 꼭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시스템 점화점 프린트 x 더하기 콤마 y 더하기 콤마 z 이렇게 했으니까 x에 지금 얼마 있죠? 5 있죠. 5 더하기 콤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 y 얼마 있죠? 5 있잖아. 5 콤마 z에 얼마 있죠?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 9번의 정답은 5.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앞에 어떤 짓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가 앞에 있다. 그러면은 앞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먼저 한 다음에 얘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해가지고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보면은 배열이라는 개념 나왔고 포인터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 대학교 C 언어 시간에 가면은 중간고사까지 범위가 배열 바로 직전 그러니까는 포문 반복문 제어문 반복문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인데 중간고사 때 다들 축제 분위기예요. 다 잘 맞았으니까 다 100점이야.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야. 야, 나 이러다가 C 언어 100점 맞는 거 아니야? 나 A뿔 맞는 거 아니야? 야,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다 A뿔이야. 교수님이 열쳤나? 그렇게 다 A뿔 주게? 아니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교수님이 들어온 다음에 처음에 하는 게 배열이에요. 자, 배열 때부터 사람들이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포인터예요. 포인터가 오면은 그냥 C를 놔.
그래서 C포자가 많이 탄생을 한다. 그래서 배열하고 포인터 어려운 개념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알시 언어 특강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야 이거 쉽네? 이렇게 푸실 수 있는 정말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이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원래 깨알시 언어를 만든 거는 계리직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계리직 보시는 분들이 진짜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는데 깨알시 언어 특강 1번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시언어 문제를 거의 다 맞추셨어. 그 정도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그거 본다고 저한테 영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 그거는 회사 계정으로 올린 거라서 뭐 제 유튜브도 아니고 저 유튜브 아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라는 마음에서 잔소리 하는 거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필기 보시는 거잖아요. 실기 때는 이 문제를 사지선다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알시 언어 특강 들으면은 제가 장담컨대 이 문제 쭉 푸실 수 있을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딱 요런 타입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2행 2열짜리 배열을 만들었다. 그러면 2행 2열짜리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두 개의 행이 생기는 거고 두 개의 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0행, 여기는 1행, 0열, 1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초기값을 집어넣는데 첫 번째 행에다가는 10이라고 22를 집어넣어라. 첫 번째 행에다가는 11하고 22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에다가는 44하고 55하고 집어넣어라. 그래서 여기에는 44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5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자, 근데 배열이라는 게 연속된 물리적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 44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55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오케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i라는 공간하고 sum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i라는 공간이 있을 거고 sum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고 i라는 공간에다가는 초기값으로 0을 이렇게 대입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포인터야. 앞에 곱하기 나온 포인터예요. P라는 인트를 가질 수 있는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다. 그럼 P라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얘는 주소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주소값만.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P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고, 자, 그 다음에 P라는 데에다가 이 포인터 변수 공간 안에다가 주소값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A의 0번지의 값을 집어넣어라. A의 0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주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임의로 여기를 100번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번지를 P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P라는 공간에다가는 100이 아니라 숫자 100이 아니라 100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 100번지가. 오케이? 자, 100번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포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값이 한 번 수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건 1번으로 수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은 그 안에 있는 문장 2번으로 수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증간값 3번으로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된다. 지우개를 싹 가지고 와서 지울게요. 자, 그리고 P라는 포인터에는 100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 번지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 집어넣었어요. 초기값으로 얘는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럼 0에서 1로 이렇게 바뀌고 비교해야 되겠죠. 1이 4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1은 4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썸은 썸 플러스 썸에 있는 공간에다가 값을 더해라. 뭘 더하냐? P 플러스 I의 값이래요. 자, 지금 가로가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괄호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P 플러스 I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괄호가 있으니까. 지금 P에 뭐 들어가 있죠? 100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100 더하기 1하니까 지금 I는 1값이니까 101 번지의 값이잖아요. 제가 곱하기를 읽을 때 뭐뭐의 값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P 플러스 I 하면 지금 P 100 들어가 있고 여기에 I 값 1 들어가니까 1을 더하니까 101번지의 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10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100이라고 그랬으면은 그 다음 공간 101번지 여기겠지. 왜? 배열은 물리적 연속된 공간이니까 여기는 100, 101, 102, 103. 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4, 4, 5, 5.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면은 여기가 101번지, 여기가 102번지, 여기가 103번지가 되는 거라. 오케이?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01번지의 값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 100 들어가 있고 1 더해가지고 그거의 값 했으니까 그거를 누적산을 해라. S에다가. 그럼 101번지의 값은 22잖아. 22. 여기에 있는 값 없으니까 여기에는 22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예요. 자,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증감을 해야 되겠죠? I 플러스를 하게 된다. 그럼 I가 2 값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2가 4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끼적끼적 내려와. 그래서 누적산을 하는 거예요. 썸에 있는 공간에 있는 값하고, 그리고 어떤 값하고 더해서 썸에다가 대입을 해라. 지금 P 플러스 I래요. 지금 P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어요. 101이 아니에요. 왜? P에다가 뭘 대입하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100이야, 100. 100 플러스 I에 지금 2 들어가 있으니까 102잖아요, 102. 응? 가로를 먼저 한 다음에 102의 값이에요. 102번지의 값. 102번지, 101번지, 102번지. 44죠. 22 더하기 44를 하는 거예요. 22 더하기 44니까는 66이 되는 거라. 오케이? 이해 가시죠? 102번지의 값. P에 있는 100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P에 있는 값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P는 101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P 값이 그대로 있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끼적끼적 올라가.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I 플러스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는 3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비교해야 되겠죠? I가 3이 4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에요.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또 누적산을 해줘요. 누적산을 해주는데 지금 P값 얼마죠? 100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0 플러스 I 하니까 3이잖아요. 103의 값이에요. 103번지의 값. 100, 101, 102, 103번지의 값 하니까 55가 되는 거지. 그래서 66 더하기 55를 하게 되면은 121인가요? 121이 되는 거죠. 그럼 121이 썸에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 자,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I 플러스를 해줬어요. 그러면 I 값이 4가 되는 거고, 비교해야 되겠죠? 4가 4보다 작냐? 참거짓? 거짓이잖아, 거짓. 4는 같긴 하지만 작지는 않잖아. 거짓이니까 백가트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오케이? printf %d 정수를 출력하는데 썸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지금 썸에 얼마 있죠? 121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121이 있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12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부터 다 더할 거예요. 11 더하기 22 더하기 44 더하기 55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132가 되니까 모르긴 몰라도 4번 찍으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답은 121이라는 거. 왜? P에 있는 공간 여기 100번지라고 그랬잖아요. 0번지 여기가 100번지라고 했으니까 100 더하기 1부터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I값 1부터 들어갔으니까 100 더하기 1 하니까 101의 값부터 누적산을 하는 거지. 100이니까 101 여기서부터 22, 44, 55 요 값이 누적산이 돼가지고 121이라는 요런 문제가 요런 답이 나오는 거라. 이거는 배열도 만들어놨고 함정도 파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깨시어너 특강을 들으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여러분들 실기까지 대비하셔야 되니까 꼭 깨시어너 특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이 제 올해의 목표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21이 되는 거예요. 132가 아니라 121. 왜 121이 됐는지 꼭 정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어너 라이브러리 중에서 std.lib.헤더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야, 무슨 라이브러리까지 공부를 하는 참 라이브러리까지 시험 내기는 조금 그런데 일단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위에 include stdio.헤더 파일 요거를 맨날 선언을 했죠. 아까 전에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여기에 include stdio.헤더 파일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쓸 수 있었느냐? printf라는 이런 함수를 쓸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printf라는 함수를 어디 만든 적 있나요? 없죠. 없는데 얘를 쓸 수 있었어. 왜 쓸 수 있었느냐?
stdio 헤더 파일,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이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 printf라는 함수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C 언어 라이브러리예요. C 언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맨날 이것만 쓰니까 이것만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std lib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수치로 변환한다거나 이런 변환 관련된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게 std lib 헤더 파일이다. 자, 찾아보면 자, 문자열을 수치 데이터로 바꾸는 문자 변환 함수와 수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변환 함수 등이 있다. 11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 게 std lib 헤더 파일이다. 오케이. 자, 2번. 문자열 처리 함수로 strlen이 포함되어 있다. 문자열 처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헤더 파일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트링 헤더 파일이고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다. 우리가 맨날 쓰는 거 stdio 헤더 파일,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자, 삼각함수, 제곱근, 지수 등 수학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같은 경우에는 math 헤더 파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적재 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일단 프로세스 적재 정책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 따닥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메모리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CPU하고 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실행된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오케이? 자, 여기 CPU가 있고 여기에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CPU하고 놀 수 있는 건 주기억 장치라고 그랬죠. 얘하고 놀 수 있어요. 자, 근데 주기억 장치, 요 램의 크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6기가 램이다, 뭐 32기가 램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드디스크는 몇이죠? 1TB다. 1TB고 2TB다. 자, 이렇게 커요. 프로그램 덩어리가 커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기가가 돼. 근데 얘는 메모리는 32기가야. 근데 이 한정된 메모리 16기가, 32기가 한정된 메모리에서 카톡도 하죠. 한글 문서도 작성하죠. 그리고 영화도 보죠. 지금 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도 시청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 이 한정된 16기가라는 공간에서 32기가라는 공간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드디스크에다가 일정 영역, 주기억 장치의 약 1.5배 정도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가상기억 장치라고 한다. 가상기억 장치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가상기억 장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에 그 메모리상에 계속 올라가 있어. 그러다가 안 쓰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내리는 거예요. 가상기억 장치에 내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올리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가상기억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하는 역할이다. 그게 바로 페이지 적재 정책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페이지를 적재를 할 거냐. 그래서 FIFO라든지 아니면은 LRU, LFU, SCR 그리고 NUR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들. 그래서 특징들하고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적재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CPU가 어떤 모든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도 처리하지만 주기억 장치에 있는 어떤 실행이라는 것도 하지만 이 가상기억 장치에다가 페이지를 내려라. 그리고 가상기억 장치에 페이지를 올려라.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수행을 하겠죠. 자, 근데 이 실행 시간보다 적재 관련된 일들을 더 많이 수행하면 실행 시간보다 얘가 더 많아지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이 페이지를 내렸다 올렸다 쓸데없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스레싱 현상이라고 한다. 스레싱 현상이라고 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반복, 스택, 부 프로그램은 시간지역성과 관련이 있다. 시간지역성하고 공간지역성이라고 있는데 시간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포문 같은 거,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계속 돌아가잖아. 그래서 그건 시간지역성에 속하는 거고 그 공간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배열 같은 거는 그 물리적인
그 연속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간 지역성에 속하는 거다. 자, 어쨌든 얘는 맞는 거예요. 예, 반복이나 스택이나 부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시간 지역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 공간 지역성은 프로세스가 어떤 페이지를 참조했다면 이후 가상 주소 공간상 그 페이지와 인접한 페이지들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까 전에 포문 돌릴 때 우리가 포문을 돌리면서 배열 돌렸죠. 내가 아까 1번지 참조하고 2번지 참조하고 3번지 참조했죠. 그게 공간 구역성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다. 오케이? 내가 어떤 거를 참조를 했을 때 그 비슷한 거, 그 공간에 있는 것들을 같이 참조하니까.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페이지 교환에 보내는 시간보다 프로세스 수행에 보내는 시간이 더 크면 스래싱이 발생을 한다.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스래싱이라는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를 찬찬히 보면은 틀렸어요. 자, 왜 틀렸느냐? 일반적으로 페이지 교환에 보내는 시간 여기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수행에 보내는 시간 이렇게 있어요. 스래싱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실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페이지 교환에 보내는 시간보다 프로세스 수행에 보내는 시간이 더 크다고 그랬죠. 반대로 말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페이지 교환에 보내는 시간이 더 커야지 스래싱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얘는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읽어봐야 돼요. 정말 오 맞네 쭉 급하게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간 많아요. 100문제 푸는데 2시간 이상 주니까는 충분한 시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꼭 정답을 맞추셔야 돼요. 자, 스래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프레임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를 안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요거 말장난친 거니까 요런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지옥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아, 오케이 계속 하니까 오키쌤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어쨌든 아까 전에 스래싱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역성 관리를 한다. 우리가 아까 전에 포문을 돈다거나 아니면 배열에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들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라. 그래서 구역성 관리를 한다. 프로그램이 어느 한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참조하기 때문에 페이징의 성능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한꺼번에 싹 들어왔으니까. 자, 프리페이징. 과도한 페이지 부재를 줄이기 위해 모든 페이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거. 적재하는 기법이 프리페이징이라는 기법이다. 자, 그리고 워킹셋이라고 있는데,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 참조되는 것들. 아우, 얘 쓰면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그냥 싹 갖고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워킹셋이고, 페이지 프레임 조정. 말 그대로 페이지의 프레임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쓰는 거 안 쓰는 거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프레임을 조정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래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페이지 프레임 조정, 그리고 워킹셋, 그리고 구역성 관리, 프리페이징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은행원 알고리즘이 해당하는 기법은 어보이던스. 이거는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시험에 나오기 힘들 거예요. 3회 시험에 나오기 힘든데 은행가 알고리즘이다.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보이던스예요. 어보이던스. 그래서 13번에는 2번 어보이던스가 된다. 회피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교착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보이던스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 조건, 요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왜 빠졌을까요? 남한에선 돈이 있어. 북한에서는 핵이 있어. 두 나라가 각각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서는 그러는 거지. 야, 돈 내놓으라고 이러고 있는 거고, 남한에서는 핵 포기하라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자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착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되는 거지.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착 상태가 되는 거다. 교착 상태 발생 조건 4가지가 있죠. 알아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상호 배제가 있고, 그리고 점유 및 대기가 있고, 그리고 비선점이 있고, 자, 그리고 환영 대기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도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 상호 배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해제를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핵을 해제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서 해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상호 배제가 되는 거고, 점유 및 대기, 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네 거 내놓으라고, 아니다, 네 거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바로 점유 및 대기가 되는 거고, 비선점, 만약에
운영체제가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강력한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포기해. 너 포기해. 이렇게 하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선점이란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 강력한 제어권이 없어.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형성할 때 환영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상호배제, 점유mit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선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선점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 선점이면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비선점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다. 자, 그럼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죠. 그래서 예방돼야 되고 회피, 그리고 발견, 회복 이런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회피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은행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보이던스 요거 방금 전에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런 네 가지 예방, 회피, 발견, 회복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착 상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시험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가장 약한 결합도는 했어요. 우리 아까 응집도 나왔죠. 응집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응집도는 높여야 되는 거고 결합도라는 거는 낮춰야 되는 거다. 응집도라는 거는 그 모듈 내부에서 그 내부에 있는 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일만 처리하는 거, 그걸 보고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하고 모듈 사이에 어떤 처리를 보고 결합도라고 한다. 결합은 해야 돼요. 당연히 얘가 얘를 호출을 해야 돼. 근데 너무 이렇게 같이 내용을 결합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놀던 시절에 그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결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합도 가장 약한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통결합도이고 공통결합도, 그리고 얘는 내용결합도, 얘는 외부결합도, 자, 그리고 스탬프결합도, 얘는 스탬프결합도. 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약한 결합도는 강하면 나쁜 거예요. 결합도는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결합도는 스탬프결합도예요. 스탬프결합도.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결합도 상태도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결합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낮은 거, 결합도 상태가 가장 낮은 거, 가장 약한 거는 자료결합도예요. 자료결합도. 자료결합도는 자료를 데이터라고도 하니까 데이터 결합도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내용 결합도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스파게티 코드 설명드렸을 거예요. 스파게티 코드가 내용 결합도예요. 막 얽히설키 엮여져 있는 게 바로 내용 결합도이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외우느냐? 또 닭살. 일단 그 나훈아 선생님이 테스형 발표해서 테스형. 쟤 왜 저래? 쟤 왜 저럴까? 공유랑 내가 닮았대. 닭살. 그쪽에서 이거 나오는데 나왔잖아. 응집도도 나오고 결합도도 나왔죠. 다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응집도하고 결합도는 단골이에요. 단골. 매번 출제가 되는 거라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 어떻게?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어. 그래서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아까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그 통통한 순대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요거하고 데스형,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할 때마다 막 닭살이 막 쫙쫙 올라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되니까. 자, 일단 자료결합도, 데이터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값만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만약 함수를 호출한다. 만약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add라는 함수에다가 3하고 5라는 이런 값만 넘겼을 때 그게 자료결합도라고 한다. 이 결합도라는 거는 그 모듈하고 모듈 사이의 관계니까, 오케이? add라는 함수를 호출시킬 때 이런 값만 넘기는 거, 요거를 보고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라고 한다. 모듈 간에 자료를 통해서만 모듈 상호 발생이 발생하는 거, 호출하는 거. 자,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포인터 같은 거, 배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자료 구조를 넣었을 때, 모듈 간의 배열이나 오브젝트, 스트럭처 등이 전달되는 경우를 스탬프 결합도라고 한다. 종종 있는 일이에요. 자,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값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A라는 이런 값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A가 add 함수 내에서 A는 if
뭐 A가 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어 요소가 전달이 되는 거, 그걸 보고 제어 결합도라고 한다. 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제어 요소가 전달되는 경우. 자, 외부 결합도는 모듈 외부로 선언하는 변수를 다른 모듈에서 참조하는 거, 외부의 변수를 참조하는 거. 자, 그리고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는 거, 요거는 공통 결합도라고 한다.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낑겨져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또 다른 모듈에서 마구마구 참조해가지고 스파게티 코드를 만드는 거를 내용 결합도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결합도가 가장 높은 거, 그게 바로 내용 결합도이다. 자, 응집도는 높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도는 낮춘다고요. 자, 결합도 데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응집도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이야, 이런 문제도 좀 그렇죠. 우리 지금 프로그램 문제가 C 언어도 있고 자바 언어도 있고 그 파이썬도 있고 한데 스크립트까지 낸다니, 이런 맙소사 같은 일이. 그럼 뭐 프로그램 다 하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정말 생뚱맞은 문제를 냈어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는 틀려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완전히 틀린 언어예요. 뭐 개발자, 여기 있는 개발자 여기 들어가서 만든 거 아니에요. 서로 객체지향은 객체지향인데 얘는 완벽한 객체지향이고 얘는 그 클라이언트 쪽에 쓰려고 만든 언어예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제가 이제 한 18년 전에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보고 저주받은 언어라고 그랬어요. 왜 저주받은 언어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익스플로러 썼거든요. 익스플로러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버전마다 틀려. 5점대에서 안 들어가고 4점대에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주받은 언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너무너무 좋아졌죠. 요즘에는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질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어쨌든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완전히 틀린 언어예요.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프로토타입 개념이 존재한다. 얘는 프로토타입 개념이에요. 얘는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제한 개념이지만 프로토타입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기반으로 객체 상속을 지원한다. 얘가 아니야. 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얘는 객체 제한 언어가 맞아요. 객체 제한 언어가 맞는데 프로토타입 형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쓸 수가 없어요. 없는데 ES5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ES5라는 게 있는데 얘부터는 상속을 지원해. 바트그러나 얘는 프로토타입을 꼼수를 부려가지고 상속을 지원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상속을 지원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얘는 클래스 기반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상속을 할 수도 없어요. 바트그러나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놨다. 그래서 얘는 조금 문제가 내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냈어요. 어쨌든 틀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자, 프로토타입 링크와 프로토타입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속 비스무리하게 꼼수를 부린 거예요. 자, 객체 제한 언어예요. 근데 상속은 지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다. 얘는 아마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자, C 언어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기역, 비읍, 리을, 디귿, 니은, 미음. 이거는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1과목에서 했던 그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UML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그냥 쭉 적어가지고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7번.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 엄청 많이 나왔다. 자, CNT라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자, CNT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얘는 0값을 초기값으로 넣었다. 그리고 두알문이네요. 그 반복문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문이 있고, 포문, R이에요. 포, while문이 있고, 자, 그리고 두 while문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많아요. 포이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포문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놓은 거예요. 0부터 100까지 돌려라. 0부터 5까지 돌려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을 때 쓰는 게 포문인 거고, while 같은 경우에는 true 값. 그러니까 얘가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쓰는 거. 그리고 두알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포문이나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두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한다. 그게 두화일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건 비교하는 거. 자, 근데 여기는 두화일이에요. 두화일이면은 그냥 두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C++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플러스 플러스 CNT는 어떻게 연산을 해야 돼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플러스 하는 거예요. CNT 플러스 플러스나 플러스 플러스 CNT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다. 근데 대신 A는 이랬을 때 틀린 거죠. 자, A는 플러스 플러스 CNT다 라고 했을 때는 1 증가시키고 A에 집어넣는 거고, 그리고 CNT 플러스 플러스는 CNT A에 집어넣고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고. 오케이? 아까 전에 문제가 나와서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CNT 플러스 플러스나 플러스 플러스 CNT나 여기선 똑같다. 자, 근데 여기선 CNT 플러스 플러스를 했으니까 그럼 CNT가 1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조건 검사해. 그리고 나서 그 Y에서 CNT가 지금 1이잖아요. 1이 0보다 작냐? 참거짓? 거짓이죠.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된다. 거짓이니까 그냥 백가트로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if 만약에 CNT에 있는 값, 1에 있는 값하고 같냐? 1하고 같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같잖아요, 두 개가. 두 개가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겠죠. 아니면 여기 else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겠지만 지금 같잖아요. 1하고 같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수행한다. CNT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게 된다. 여기다 1 더하니까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CNT에는 최종적으로 2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출력했을 때는 2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가 되는 거야. 두 while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while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조건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냥 백가트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while 같은 경우에는 요거 플러스 플러스를 먼저 해서 CNT를 1로 만들어준다는 거, 요거를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배쉬 쉘에서 익스포트와 관련한 명령으로 틀린 것은, 야, 쉘까지 나오네, 쉘까지. 자, 익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환경 변수랑 관련된 문제, 환경 변수랑 관련된 그런 명령어예요.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익스포트를 사용해야 된다. 환경 변수랑 관련이 있다니까요. 환경 변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수를 출력할 때는 에코라는 걸 써요. 에코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는 그 환경 변수 관련된 거지 변수를 출력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익스포트가 매개 변수 없이 쓸 경우 현재 선정된 환경 변수들이 출력된다. 그냥 익스포트 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현재 있는 환경 변수들이 쭉 출력이 되는 거고, 사용자가 생성하는 변수는 익스포트 명령어로 표시하지 않는 한 현재 쉘에 구환한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트는 환경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환경 변수는 계속 남아있는데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자, 변수를 익스포트 시키면 전역 변수처럼 되어 끝까지 기억된다. 아까 전에 변수를 익스포트 한다는 거는 환경 변수로 만드는 거니까 얘를 오래도록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보기였어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런 문제도 좀 그렇죠. 출력할 때는 에코를 사용하게 돼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TCP 프로토콜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전송계층에 쓰는 거죠. 전송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바로 TCP 프로토콜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전송계층에서 있는 프로토콜은 두 가지가 있어요. TCP 프로토콜하고, 아까 전에 했죠. TCP 프로토콜하고 UD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TCP는 연결지향형, UDP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지향형이에요. 자, 근데 TCP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접한 노드 사이의 프레임 전송 및 오류를 제어한다. 오류를 제어를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요. 근데 인접한 노드라고 그랬어요. 인접한 노드 사이에 프레임을 오류 제어를 한다는 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지. 오케이?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이에요. 인접한 노드가 아니에요. 양 종단 간에, 양 끝에.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보냈다. 양 종단 간에요. 인접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지. 우리 집에서는 물리 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2번 흐름 제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류 제어도 하고 흐름 제어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이중 방식의 양방향 가상회선을 사용을 한다. 이것도 맞고 전송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를 함께 전송할 수 있다. 이거 다 맞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라고 그랬으니까 종단 간에 했으면 얘는 맞는 거예요. 종단 간에 프레임이 아니지.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했으면 맞는 건데 얘는 인접한 노드 사이에 프레임을 전송하니까 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이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도 오류 제어 이런 것들 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근데 인접한 노드 간에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무선 랜에서 데이터 전송 시 매체가 비었음을 확인한 뒤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 시간을 기다린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네트워크에 데이터의 전송이 없는 경우라도 동시 전송에 의한 충돌에 대비하여 확인 신호를 전송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CSMA, CA예요. CA. 그래서 20번에는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구성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거. 그게 바로 CSMA-CA하고 CSMA-CD가 있어요. 근데 CSMA-C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더넷 카드 물리적으로 꽂았죠. 이런 것들을 보고 CSMA-CD로 제어를 하는 거고 무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랜 같은 경우에는 CSMA-CA 이런 것들로 제어를 하게 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시간 길었죠. 왜 길었냐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포인터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4과목 그 지난 시험 2회 시험 보신 분들 4과목 푸시면서 야, 지옥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1번부터 혹했어요. 야, 이런 문제를 내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1번부터 혹해가지고 아마 시험 보시는 분들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시험 보다가 그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면은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1번부터 그렇게 멘붕 오기 시작하면은 4과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다. 거기다 5과목은 더 어렸으니까 지옥문이 열린 거죠. 지옥이 된 거지, 지옥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을 텐데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빌도록 할게요. 지금 저랑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합격하셔가지고 저한테 합격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이번 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